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압도하며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가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곳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겠죠. 이 와중에 러시아의 한 군사전략연구원이 비공개 긴급 세미나에 다녀온 뒤 한국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대체 러시아 연구원이 한국에 관한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일까요? 현재 군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해당 글을 긴급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러시아 군사전략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스베틀라나입니다. 제 사무실 책상 앞에는 다양한 국제 정세에 대한 자료들이 널려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군사 지원에 관한 최신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저는 이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에 조언할 책임이 있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고 저의 하루하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최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가 느낀 점과 한국과 관련하여 새롭게 깨닫게 된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려 하는데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회의 준비를 위해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노트북 모니터와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훑어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료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날따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가올 논의가 꽤 무거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회의실에는 묵직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 회의실에 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제 엘리트 동료들은 북한의 지원이 러시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무지막지한 위험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우리의 군사적 동맹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해요.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우리의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해요. 동료 한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머지 동료들은 서로의 시선을 교환하며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저 또한 그의 의견에 반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자꾸만 꿈틀댔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죠. 저는 사실 한국의 기술 발전과 문화에 대해 평소 흥미를 느끼고 있었지만 현재의 전쟁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이 늘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은 러시아를 악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한국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잠시 사무실에 남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의 대화는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관계 전반에 대한 것이었죠. 저는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불가피하게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외교적 소통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향후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도 따져봐야 했죠. 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저는 러시아의 입장을 더 넓은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커다란 지도가 붙어있는 벽 앞에 서서 저는 유라시아와 아시아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이 현재 군사적 동맹이긴 하지만 한국은 기회일 수 있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에 빠져있던 순간 휴대전화가 책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익숙한 동료의 이름이 화면에 떴죠. 스베틀라나, 들었어? 오늘 저녁에 국제관계 분석 네트워크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린대. 그런데 주요 주제가 러시아 북한 협력 상황이야. 우리 연구소에서도 몇 명 가기로 했는데 내가 참석하면 좋겠어.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할 자리라 현장 분위기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 네트워크는 각국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최신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는 종종 이런 세미나에 초청받곤 했죠. 오늘 논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저는 이 세미나가 그저 평범한 모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 참석할게. 저는 짧게 대답한 후 서둘러 세미나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관련 보고서와 최근 러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한 자료를 챙기면서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미리 예상도 해보며
마침 생각하고 있던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꺼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세미나는 연구소 인근에 있는 소규모 강연장에서 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명찰을 받아들고 강연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죠. 대부분은 민간 연구소나 대학 소속의 국제관계 전문가들로 모두 제재 상황 속 러시아의 입지와 북한 협력 문제를 놓고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노련한 전문가들이었죠. 세미나가 시작되고 저는 자리에 앉아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를 남길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연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가져올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협력이 장기적으로 우리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히 고려할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러시아가 북한과 가까워진다면 이는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이 관계를 경계할 것입니다. 연사는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북한이 최근 제공한 군사적 지원이 러시아에 단기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의 고민이기도 했죠. 연구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우려가 나왔지만 북한의 군사 지원이 현재 러시아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군사적 지원이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죠. 잠시 후 다른 연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제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세미나에서 주목할 만한 관점을 제시했죠. 러시아는 당장의 군사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과의 관계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외교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협력은 단기적이고 당장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 너머에 있죠. 한국이라고. 저는 그 연사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군사자원을 얻기 위한 협력 이상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이해관계를 완전히 공유하는 동맹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지원이 러시아에 대한 충성이나 무조건적인 연대를 의미하지도 않죠. 반면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이어서 그는 발표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북한과의 문제로만 연결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적 강국이자 기술 산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면서도 한국을 외교적 파트너로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경우 러시아는 동북아의 경제적, 외교적 다각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정책이 현재 북한과의 단기적 협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놓칠 수 있는 기회들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죠. 그는 마지막에도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잠재적 경제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은 단순한 무역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국과의 관계는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곧바로 메모를 남겼어요. 그가 덧붙인 설명이 특히 흥미로웠죠. 그의 말대로 한국은 단지 북한의 이웃 국가일 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제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였으나 지금의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기보다는 북한에 더 깊이 의존하는 길을 택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연사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방금 두 번째 발표를 했던 분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저는 그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한국과 외교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을 받은 발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실적인 접근법은 있겠죠. 예를 들어 러시아가 경제 협력을 위한 문화적 교류나 민간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군사적 측면에서의 긴장과는 다른 메시지를 한국에 계속 보내는 것이지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현실적 접근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그의 말대로 군사적 긴장을 넘어서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연구소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다루지 못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저는 오늘 들은 것들이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사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파병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안보실장도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계속하여 언급했죠.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 방문 전에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는데요. 러시아 외무부 차관 또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죠.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한국은 과거 동남아 및 중동과 관계를 맺어왔고 2007년 경제위기 당시에는 중국 특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무려 10%에 육박하며 대중 수출을 통하여 한국은 그 위기를 극복하였죠. 하지만 서서히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하락하고 중국 특수가 사라지면서 남은 것은 시베리아 개발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으로 북극 항로의 경제적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 간 최단 항로로 꼽히는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러시아 북쪽 해안과 맞닿은 북극 항로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최단 항로인데 당초 북극 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 8개월가량에 불과했지만 기후변화로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북극 항로 운항 기간도 늘어나기 시작해 북극 항로는 이제 연중 운항이 가능해진 겁니다. 실제 북극 항로 물동량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북극 항로 물동량은 2018년 2020만 톤에서 2021년 3,487만 톤으로 3년 새 72.6% 급증했으며 2024년 북극 항로 물동량은 무려 5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기후로 북극해의 해빙기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돼 러시아도 북극 항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죠. 그리고 뭐니 해도 북극 항로의 최대 강점은 경제성이겠죠. 한국의 경우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 최대 무역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가는 운항거리는 약 1만 5천 킬로미터인데 기존의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 항로보다 32%가량이 짧습니다. 게다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 통항료도 아낄 수 있죠. 그만큼 운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거기다 대체 항로로 갖는 의미도 결코 작지 않아요. 북극 항로를 제외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는 사실상 남방 항로가 유일한데 향후 양안전쟁 혹은 미국과 중국 간 분쟁이 발생하여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와 같은 주요 해로가 막힐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물류망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대체 해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러시아의 북극 항로인 거죠. 이 러시아 해로는 주요 국제 해로가 차단될 경우 거의 유일한 대체 경로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해안과 맞닿은 북극 항로는 러시아가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 경로 사용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북극 항로의 경제 안보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러시아도 조선업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필요할 것이므로 향후 협력을 대비해 교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한마디로 러시아와 너무 척을 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미래 한국의 통일 과정에서도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에너지 개발 및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 통일된 한반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이렇듯 저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적대감을 피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소련 붕괴 이후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러시아를 너무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에서 푸틴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러시아를 위협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정치와 문화, 경제는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에 포탄 우회 지원을 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이해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이 자유진영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제재에 동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푸틴 대통령도 바보가 아니므로 알기 때문이죠.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도 계속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러시아가 아무리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더라도 상황이 이처럼 심화될 경우에는 러시아의 입장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살상 무기나 군사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이를 단순한 제스처로만 볼 수 없을 것이고 그에 맞는 대응 조치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 따라 서방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우회적 지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군사 지원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단순히 외교적 거리를 둔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로 인해 한러 관계에 생길 파장도 결코 적지 않겠죠. 푸틴 대통령은 몇 차례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진지하게 밝혀왔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과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해왔으며 그 안에는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포함되어 있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싶겠지만 전쟁이라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결국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란 얘기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런 선택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서방과의 연대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 역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었죠. 그런 와중에 저는 최근 한 우크라이나 전직 관료의 SNS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관료가 한 말이 저는 가관이더군요. 한국이 실제로 우리에게 병력을 파견해주든 안 해주든 그들은 현재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 나는 이미 한국에게 여러 번 말했다. 너희가 중립을 지키고 있는 동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술을 배워가고 있으니 너희가 북한과의 대결에서 지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어서 민주주의 편에 서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구구절절 말했지만 결국 결론은 병력 파병을 안 해줘서 섭섭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을 어서 해달라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근데 앞서 말했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해준 걸로 아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반면 이 관료의 글을 보면 마치 당연한 걸 넘어 안 도와주면 욕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봤던 뉴스도 문득 떠오르네요. 한국에 파견와 있던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한국에서 민간인과 경찰관까지 폭행하고 본국으로 도망간 일이 있었죠. 자국이 전쟁 중일 때
외교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면서도 외교관이 저렇게 술을 먹고 남의 나라 소중한 국민을 폭행하기까지 하다니 할 말이 없었죠. 자기 나라의 청년들은 조국을 지키겠다고 총알을 맞아가며 죽어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대표한다는 외교관은 술에 취해 남의 나라 소중한 국민이나 때리고 앉아있는데 심지어 처벌도 불가능했죠.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경찰서에서 신원 확인을 통해 그가 외교관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석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라는 것 때문에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선 맞아도 할 말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국에서는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또 그런 자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에 파견된 외교관이 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문제되는 행동을 여럿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으니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며칠 뒤 한창 자료를 정리하며 분석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구소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집중력을 다해 자료에 빠져들던 저는 문득 주변의 웅성거림을 느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몇몇 동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낮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평소와 다른 긴장된 분위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면에 떠오른 속보에 시선이 멈췄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 47대 대통령 확정. 순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속보를 다시 읽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던 대선 결과가 마침내 나온 것이었죠. 일단 무엇보다 이 결과가 러시아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뜻하는 바는 단순히 미국의 정권 변화가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상당한 외교적 이익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줄이고 평화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 소극적일 경우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까지 공언한 그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는 상당한 부담이자 압박으로 작용할 터였죠. 그러나 러시아에게는 달랐습니다. 이 결과는 어쩌면 새로운 외교적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직감했죠. 트럼프의 당선이 결국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어.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피할 수 있다면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세미나에서 만났던 국제안보 전문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 외에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가져가며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지적이 새삼 와닿았죠.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해외 분쟁에 대한 관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볼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선이 허공에 잠시 머무는 동안 앞으로 러시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무게감이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러시아가 마주한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고 이 기회를 활용해 러시아가 단순히 군사적 전략뿐만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방향을 정하는 데 연구소의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죠. 또한 앞으로 트럼프의 대외 정책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며 이번 기회가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방안들에 대해 연구소 내 동료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길이 더 나은 선택일지를 고민하며 제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음을 느꼈죠. 그렇게 저는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길을 모색하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며 미국의 대외 정책이 새롭게 전환점을 맞는 이 시기에 러시아에도
긴 갈등을 뒤로하고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으로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 길 위에서 저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태국에 위치한 한국 대기업 자회사 공장에서 조립부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떤 이유에선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던 중 회사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 참석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얼마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연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태국인들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태국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램차방에 살고 있는 28살의 니차라고 합니다. 참고로 램차방은 방콕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태국 동부 경제특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다수의 주요 글로벌 자동차 및 여러 제조시설 공장들이 밀집해 있답니다. 저는 현재 이 경제특구 램차방에 위치한 한국 대기업의 자회사 공장에서 전자제품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램차방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특히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태국 동부 경제특구 덕분에 이곳은 글로벌 기업들의 유입으로 분주한 곳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저의 삶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제 일자리는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연로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며 늦둥이 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만약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되기라도 한다면 부모님과 동생까지 모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한국 기업의 조립 공장에서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힘든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저의 동료들과의 유대감 덕분에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의 절친인 수타야는 언제나 저를 격려하고 함께 힘든 시간을 나누던 소중한 동료였죠. 하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다니는 한국 공장에서도 인력 감축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또한 최근 들어 늘 불안한 표정으로 대화하곤 했죠. 허구한 날 하는 말이라곤 오늘은 새로운 소식 들려온 게 있느냐, 인원 감축에 대한 소식 뭐 들은 거 있느냐, 따위와 같은 이야기들이었고 우리는 항상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면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기저기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장 안의 분위기 또한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도 나가야 할지도 몰라. 옆에 있던 수타야도 불안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함께 일하며 힘든 시간을 늘 견뎌왔고 서로를 의지해왔지만 이제 그런 안정감이 사라질까 저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지나며 우리 공장 안에서는 긴장이 더욱 커져만 갔고 동료들이 불안에 떨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팀장으로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최근에 일어난 안 좋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공장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같은 노동자들에게도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인데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가 악화되었던 것인데 그동안 한국과 태국은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저는 최근 이런 갈등이 더욱 안타까웠어요.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 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가려 할 때 많은 이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태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에 이르렀죠. 이후 태국 내에서는
벤 코리아 운동과 같은 반한 감정까지 일어나게 되었고 양국 간 서로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지속될 경우 태국 관광 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위험이 큰 상황이었어요. 실제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광업은 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업 환경도 불확실해질 수 있어요. 결국 이러한 이유로 우리 공장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우리 같은 태국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정말 짜증나더군요. 저는 그냥 이곳에서 묵묵히 일만 하고 살았을 뿐인데 왜 굳이 일을 키워서 이 사태까지 오게 만든 건지 태국인들한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것과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게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 짤막하게만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우선 한국 내에서 태국인에 대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 입국 절차 강화는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태국 정부와 국민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는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특히 태국인들의 국민성 특성상 대외 관계에 유독 민감하며 무시받는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면 특히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불만이 커지면 사회적 운동이나 여론 형성으로 이어지기 쉬워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나 한국 관광 거부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죠. 최근 태국 내에서 벤코리아 운동과 함께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거고요. 동시에 한국에서도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죠. 이는 태국과 한국 양국 간의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태국 내에서의 반한 감정은 곧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은 한국 본사로부터 생산성과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죠. 본사는 불확실한 외교 관계와 경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한국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원 감축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피해를 떠나서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 문제와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강화된 입국 절차에 불만을 가지고 벤코리아 운동을 하며 반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인 제공을 한 쪽은 어쨌든 태국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태국 입장에서 얼마나 큰 손해겠냐 이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경제와 사회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수많은 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를 훼손한다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올 것입니다. 태국인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태국에 약 2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무려 6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태국 사회에 기술 지원과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며 산업 전반의 혁신에도 큰 기여를 해왔죠. 이러한 지원 덕분에 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여를 해주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하거나 아예 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태국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수많은 가정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동시에 태국 산업에 대단히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거고요. 이로 인해 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라는 이미지가 커지고 결국 더 많은 기업들이 태국을 떠날 가능성도 커지겠죠. 결국 이러한 연쇄적인 상황은 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주변에 저를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고 언제나 제 성공을 바랐습니다. 저는 현재 이러한 불안한 회사 사정을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지만 만약 제가 해고된다면 동생이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제 머릿속은 늘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제발 무사히 지나가길 이라고 되뇌며 별탈 없이 하루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출근했죠.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모두 모여야 한다는 말에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직감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은 마치 끝없는 터널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의 회의실에 들어서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팀장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듯 긴장감이 감돌았죠. 회의실은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모두의 표정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모이자 사장님이 회의의 시작을 알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긴급 회의는 최근 인원 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비효율적인 인력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따라 특정 인원들이 조정될 것입니다. 그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발표에서 각 부서의 직원 명단이 나열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죠. 이번 조정의 대상에는 기여도가 낮은 직원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래도 안 좋은 소식이 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해고된다면 집에는 뭐라고 해야 할까? 동생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불안감만 가중시키더군요. 드디어 인원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긴장한 상태로 귀를 기울였죠. 조정 대상에는 특히 실적이 낮은 직원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말이 이어졌고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몇 직원은 회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곧이어 부서별로 조정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타야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조립 부서의 수타야는 이번 인원 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타야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급히 수타야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작업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음 속에서도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수타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타야의 표정이 순간 밝아지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긴장했어? 수타야가 저를 바라보며 묻더군요. 회의에서 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수타야의 얼굴에서 걱정이 스쳐 지나갔죠.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이번에 너가 잘렸다는 소식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수타야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버렸죠. 정말 수타야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평가받았다고. 수타야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수타야. 나도 같은 팀에서 일하면서 이 상황을 정말 믿지 못하겠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타야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저도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수타야는 그간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한 덕분에
최근에 팀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수타야가 없는 공장은 더 이상 예전의 활기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타야뿐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 웃고 울며 일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그 자리엔 허전함만이 남았죠. 공장 내부는 기계 소리와 작업의 박자 대신 쓸쓸한 정적이 흐르는 때가 많았습니다. 수타야의 빈자리는 특히나 크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힘찬 에너지를 주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공장 외에 다른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완전히 철수하는 곳도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뭐니 해도 실업 문제였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거든요.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동네에 살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부 실직자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한국 기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다 잃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곧 다른 일자리를 다시 구할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더군요. 동네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가게의 손님이 줄어들어 한때 활기차던 거리는 점점 썰렁해져 갔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실직자들이 늘어가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닥치자 동네 가게들 중에서는 심지어 문을 닫는 가게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기업의 철수가 가져온 여파는 심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잃고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된 거죠. 주민들은 이미 일자리를 잃은 친구들, 이웃들을 보며 불안감을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반한 감정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작된 작은 운동인 줄로만 알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한국 관광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지 않게 되면서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은 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하는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죠. 수면 위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태국인들에 의해 시작된 반한 감정은 현재 우리 삶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태국인들에 대한 원망 섞인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하고 그 대가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하나를 또 목격했어요. 그렇게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고 외치던 태국인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또 삼성 제품을 사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애플의 광고에서 태국을 후진국처럼 묘사했기 때문인데 SNS에서는 이럴 거면 삼성 스마트폰을 사겠다는 반응이 쏟아지며 애플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줏대가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고 느꼈어요. 이럴 거면 대체 왜 그렇게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여서 괜히 한국 공장 다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건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앞서 태국인들은 무시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매우 민감하고 강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은 종종 이성을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예컨대 최근의 벤코리아 운동과 같은 현상도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한국 기업과 관련된 이번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깊이 고민하지 않았겠죠. 사회적 운동과 여론 형성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행동에 앞서 과연 어떤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태국 사회가 어떤 사건에 격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보다 멀리 보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단기적인 감정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와 같이 사회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장은 아직까지 철수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주변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점차 철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요즘, 언제 우리의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서로 걱정을 나누며 위축된 마음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긴장감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계기를 통해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의 미래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철수 소식이 들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결정이 아닌 우리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봅니다.